논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 기준들은 기관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본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공개했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논제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했느냐, 이것은 글을 구성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만 구성도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적인 구성, 심층적인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와 구성 능력을 30% 정도로 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현력이라고는 했지만 표현력 안에는 주장과 논거가 제대로 적시되어 있는지 논리적인 완결성을 묻고 있어요. 찬반이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양시론, 양비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결국에 표현이라고 말을 했지만 단순히 어휘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논거, 논증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글의 논리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흐름에 맞는지, 여기에서도 문단의 구성과 전개, 논거를 보고 있는 거죠. 문제 이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구성을 하고 논거를 제시하고 있고 문단의 흐름에 적합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보고 있는데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라, 새로운 의견이 나와야 한다라는 강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력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내가 찬성이라고 해서 찬성만 쓰는 게 아니라 반대해서 말할 만한 것을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는 의견까지, 즉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심층적인 전개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대책이 바람직한가, 실효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타당해야 돼요. 타당한 방안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차별성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논제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경우, 논점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논점이 일탈되는 경우에는 분량을 많이 잡고 쓰더라도 올바른 분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70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높게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70점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논점 일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논거나 방안 부분이 미약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와 표현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꼭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67점이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즉 구체적인 대안과 그리고 반박의 여지나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제가 논술 특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써라,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벤치마킹 할 것인지, 해외에서는 적합한 모델이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주체별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첨삭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것에서 점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한 점수를 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기관마다 이것에 대한 배점들은 조금씩 틀려요. 틀린 부분들은 있지만 이해와 논거 제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면 어디에서든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 부분에 있어서 이 1, 2, 3, 4번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일단 50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부터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천재라고 했을 때 500제 미만인 경우, 절반 이하로 쓰는 경우에는 분량이 적기도 하지만 내용만 쓱 보더라도, 몇 초만 보더라도 대부분 빈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줍니다. 그리고 60에서 70점대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논점이 관건이 돼요.
논점을 일탈했느냐, 일탈하지 않았느냐. 일탈했다면 70점 미만이라고 했죠. 논점을 잘 이해하고 논점에 맞게 쓰기 시작하게 되면 70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논거나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점수가 깎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답안의 구성 사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70점 중반까지는 점수대를 많이 올려요. 80점까지도 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논거와 흐름까지는 잘 잡아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차별성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즉 90점대로 갈수록 더 차별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제는 대안이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전개로 넘어가는 경우에 80점 이상으로 간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볼 때도 이 자료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고 인사이트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논술 답안에서도 드러나는 경우에는 고득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80점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80점 이상이면 조금은 안정적인 합격선에 드는데 변별력이 생기는 점수는 85점부터입니다. 그 이상으로 점수를 올리고 싶다, 90점 이상까지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챙긴 다음에 내가 썼던 논거의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넘어간다든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이런 근거들이 다른 분들과는 차별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도 중복성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 안에서 인용구라든지 그러니까 글을 가지고 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도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만큼 연습도 되면서 내가 완전히 잘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논술 점수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85점에서 90점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90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넘어가더라고요. 처음부터 85점만 맞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커트라인을 낮게 잡게 되면서 그만큼의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들을 조금 더 넘을 수 있도록 조금 깊이 있게 한 주제를 공부하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 주제에 대한 깊이가 얕아서 전개하는 능력이, 풀이하는 능력이 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한 주제씩 내가 품어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무역 쪽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자료, 왜냐면은 통화정책이나 금리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슈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봐야 할 주제는 무역협회나 포트라, 해외시장 뉴스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보면 되고, 수은을 지원하신다면 수출입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지원하는 기관과 연관 있는 주제를 제공하는 곳들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유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뉴스레터를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고 이런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 중에 이것을 한번 써볼까, 이것을 요약해 볼까 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토대로 주제를 조금 더 선별적으로 보고 그것을 요약하고 혹은 논술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직무 역량 평가나 혹은 보고서가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직무 역량 평가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약 능력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 장의 페이지가 있는 자료들 중에서 핵심 내용만 발췌해서 한 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해서 분량을 확 줄이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것을 통해서도 기량을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해놓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습득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반적인 금융, 공기업, 기보, 신보 이런 기관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더 좋겠죠. 금융 위에 살아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금융위 자료도 같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중기부 자료도 같이 보실 수도 있고, 그 밖에 연구원 자료들도 일부 참조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것은 선택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곳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과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 안에서 연구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구 자료 또는 뉴스레터가 있으면 같이 발간 자료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이나 금융연구원 자료가 있는데요.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로벌 경제 이슈, 금융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는 해요. 자본시장 규제나 혹은 금융당국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들도 종종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것들을 찾아서 뉴스레터나 자주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덕질해라. 내가 가고 싶은 기관은 매일 한 번씩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덕질한다, 최애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영상으로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물론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그만큼의 덕질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매력을 느끼면 동기부여도 강해지고, 또한 그 기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PT나 논술에서 쓸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차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자료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분석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끝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어떤 대응 방안이 있지? 이러한 이슈가 왜 중요해졌을까? 왜 떠올랐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에 적어놓은 기관들에서 뉴스레터를 다 신청했더니 막 금방금방 쌓여요. 하루에도 10개 이상은 뉴스레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 트렌드, 유통 트렌드 사이트들을 찾아서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레터가 그만큼 많아지긴 했는데, 그만큼 논술 강의를 할 때도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